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단신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성준입니다. 날씨 참 화창하고 좋습니다. 시장도 그냥 부들부들하게 계속하고요. 네. 그냥 무난했어요 오늘. 네네. 네, 시장도 코스피는 0.77%, 코스닥은 0.5% 상승을 했습니다. 네, 2,500에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2,500 돌아왔네요. 야, 저는 이번 2,500은 굉장히 씁쓸하네요. 최근에 시장 완전 언더퍼폼. 이렇게 오랫동안 언더퍼폼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언제 언더퍼폼했다는 거죠? 어느 기간 동안? 아니 최근 한 2, 3주간? 아, 최근 2, 3주간? 네, 최근 2, 3주간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좀 언더퍼폼인 것 같아요. 좀 충격이 많이 큽니다. 언더퍼폼 해보니까 충격이 커요.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네, 뭐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가서 네. 좀 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23년이. 그럼요. 근데 네. 가까이 있는 친구는 1년 반을 언더퍼폼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까는 좀 동감이 되네요. 네, 뭔가. 예. 네. 오늘 업종별로도 별 특징은 없었어요. 건설사들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이 5%대 상승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 GS건설도 4%대 상승을 네. 했습니다. 거의 뭐 빈집털이 분위기죠. 네. 금리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은행도 대출 금리를 금요일 대비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많이 내렸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지 국채금리 하락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 그러겠죠? 보험 섹터도 이런 날은 좀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네, 그리고 그 상장 상장 주식들 뭐 대형주들보다도 오늘 시장에는 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공모주들이 수급을 다 빨아들인 게 아닌가. 네. 네, 요즘에 상장한 날 거래량이 상장 주식 수를 뛰어넘는 거는 기본이고 네. 몇 바퀴 돌아가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이진 않은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투기적 시세가 그냥 모두 모여서 뭐랄까 룰렛 같은 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기계들이 훨씬 유리한 영역이라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상장됐을 때 계속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오늘 상장된 것 중에 에코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80% 올랐어요. 네. 동인기현, 동일기현이라는 상장사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네. 동인기현은 오늘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2.8%로 끝나긴 했지만 네. 뭐 마찬가지로 상장 주식 수를 뛰어넘는 네. 한 바퀴 이상 돌아가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완전히 뭐 진짜 단타 레이스가 지금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한번 해보자. 한번 비트코인 하듯이 뭐 코인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공모주 단타에 다 뛰어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의 행태적 편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좀 도박형 주식을 좀 좋아한다 이런 편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이 주식을 똑같이 주식을 해도 어떤 매체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또 갈린다는 또 재밌는 자료도 소개를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가면 상장날 이후에 2연상 기록해서 지금 시총이 6.5조 나왔어요. 예전에 한번 8조대가 좀 거론이 됐다가 상장할 때는 이제 수요 예측 경쟁률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뭐 3조대였나요? 굉장히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렇죠. 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상장하니까 너무나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테슬라 2차전지는 이제 어제는 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많이 급등하면서 다 같이 좀 급등한 영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영향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을 한 0.6% 정도 인상을 했네요. 이건 거의 주식처럼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회처럼이죠. 네? 횟감처럼. 횟감처럼? 네. 시가로다가. 네, 10월 말에도 모델 Y 이제 퍼포먼스 모델 한 4% 인상했는데 뭐 4%이 정도는 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0.8% 11월 9일 날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0.6% 올리고 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가격을 변동을 주고 있습니다. 막 오를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쫓아잡잖아요. 그런 거 제일 잘 이용하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그쪽에서 아주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점유율은 조금 중국에서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게 잠시 떨어진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가 많이 만들어서 점유율이 떨어진 건 그나마 좀 난데
재고가 나오면 그건 조금 안 좋은 뉴스다. 그건 앞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발간된 리포트들을 쭉 보다가 재밌는 리포트를 발견을 했어요. 보통 어떤 기업이 뭐 컨퍼런스 콜 하거나 실적 발표하거나 그럼 다음날 리포트가 쏟아지잖아요. 네네. 그 대부분 뭐 어닝 서프라이즈난 기업들은 막 목표가 전부 다 올리고 좋게 쓰고 뭐 반대인 경우는 다 낮게 쓰고 하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의 두 가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망치 차이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유한타증권의 영업이익 전망과 유진투자증권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두 숫자 간의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23, 24, 25년도 3개년간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유한타증권은 2.12조, 2.83조, 2.47조, 그냥 다 2조 원대 뭐 중반 정도에서 계속 이익이 정체되는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65조, 4.19조, 6.31조 이익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걸로 좀 전망을 해서 25년도 전망치는 거의 4조 원 가까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한번 사업부별로 어떻게 추정했는지 한번 보면요. 네. 정유나 이제 배터리 사업부 이쪽의 가정 차이가 좀 가장 컸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캐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이 알려졌잖아요. 뭐 네. 25년도 기준 150기가와트씩 그거는 별 차이가 없고 둘 다 비슷한 추정을 했던 것 같고 판가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리포트상에 또 더 정확한 가정이 많이 이렇게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비용 가정이라든가.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한 군데는 6조 원대 전망하고 한 군데는 이제 2조 원대로 성장이 전망이 정체된다라고 전망을 네. 했으면 그렇죠. 목표가가 당연히 6조 원대로 전망하면 엄청나게 높게 써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야, 영업이익 6조면 주가가 많이 높아야지.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유한타의 목표가가 더 높습니다. 유한타가 29만 원, 유진투자증권이 21만 원대입니다. 뭐 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을 요거 나눠 보면은 P5R은 이제 가격 나누기 영업이익이죠. 네. 유한타는 12배가 나오고 유진투자증권은 3배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네, 멀티플 네.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일단 두 가지 충격이죠.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두 애널리스트 간의 의견이 너무나 크게 갈렸다.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 게다가 영업이익 추정을 그렇게 다 치면은 네. 그 전망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수준의 멀티플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다가 저도 가끔씩 그런데 글 쓰다가 중간에 잠깐 딴 일 하다가 까먹은 거야. 그다음 쓰는 거를.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왜냐면은 이게 논리상으로 조금 뭐 문맥이 안 맞는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참 정확한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배터리 사업이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예전에 19년도쯤에 찰리먼거한테 어떤 투자자가 질문을 했었는데 주주총회에서 뭐 알리바바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주가가 지금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I don't know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능력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런 게 좀 평가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에서 이제 정유 사업이 굉장히 크고 배터리 사업부는 뭐 올해 전망을 봐도 20%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전망 차이가 크게 갈리면 과연 이제 배터리만 하는 사업들은 얼마나 전망이 주관적이고 극과 극의 전망이 가능할지에 대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럼 아마 또 저기 먼거나 버핏은 절대적으로 그 현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미래 이익을 추정해서 땡겨오는 거 이렇게 변동성 큰 거가 아니고 우리는 또박또박 떨어지는 현금이 더 중요해.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참 전망이 어려운 분야가 그만큼 이 배터리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은행들 중에 오늘 카뱅이 거의 9%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들 오늘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은행주 뭐 다른 은행주도 신한지주, 우리금융은 2%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특히 카뱅이 오른 건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같이 오른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카카오가 3%, 카카오페이가 5%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은행들이 어저께 3시 정도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정부에서 이제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논의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국민적으로 많이 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횡재세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좀 논의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간담회에 앞서서 금리를 대폭 인하를 했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국민은행은 20일 기준으로 하단이 3.86%,
지난주 금요일엔 4.03%였는데 17bp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지금 10년물이 3.728입니다. 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뭐 금리가 좀 국고채 금리가 좀 떨어지고 조달금리 떨어진 걸 반영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정부에서 이런 압박 이런 영향도 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진을 일부 좀 포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좀 정부가 자꾸 얘기를 너무 마진 많다니까 좀 맞춰주고 그 대신에 횡재세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고 일단 뭐 그런 게 지나가니까 악재가 큰 게 지나갔다 또 이렇게 인식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과거에는 또 얼마 한 몇 달 전만 해도 그 대출을 좀 줄여라. 가계대출 관리를 해야 된다. 줄여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은행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금리를 좀 올렸던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내리는 과정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출 줄여야 돼요. 지금 오늘도 뭐 그 뉴스 뜨던데 2천조 개인 그 부채가 2천조 수준이고요. 그다음 전세 대출도 1,000조 수준이라서 합산 3천조예요. 너무 많아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네요. 금융 관련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네. 네. 그리고 항공사들의 좀 비용 구조가 좀 다소 예전보다 좀 높아진 것 같다라는 리포트였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 진해업 목표가를 20% 하향을 시켰습니다. 16,000원 제시를 했고요.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23년도 3분기에 코로나의 전과 후죠. 국제선 수송량이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90% 수준입니다. 많이 회복을 했죠. 네. 정비비가 근데 178%고 인건비가 137%입니다. 그러니까 운항은 거의 이제 90%니까 아직 100%까지 회복은 못하는 수준인데 비용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네, 그리고 유가 상승, 환율 상승, 임금 인상 이런 영향들이 영향을 좀 끼쳤다. 그래서 매출이 올라온 만큼 이제 비용도 조금 관리가 잘 돼야지 되는데 적정한 비율로 올라와야지 적정한 이익이 좀 유지가 되는데 비용만 좀 너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용 구조를 보면은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가 34%, 인건비가 17%, 요거 두 개가 절반 정도 비중입니다. 이제 두 개가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3분기에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한 30% 미달을 했습니다. 320억대 정도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일회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좀 구조적으로 봐야겠죠.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고 정비 비용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좀 비용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대표적인 지표는 WTI 유가 전망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항공주도 좀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날 이제 유가가 한 5% 빠지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좀 유가가 좀 항공사들한테 좀 유리한 구조로 좀 좀 바뀌어줘야지 유가가 변화를 해줘야지 많이 떨어져 줘야지 그래도 주가에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흥국증권에서는 오늘 티웨이 목표가를 23% 하향을 해서 2,400원 제시했는데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가나 환율 상승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한 운임이 24년도부터는 다시 정상화되면서 국제선 일드가 60% 전년 대비 떨어질 거다.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제조업에 P와 Q가 있으면 요거는 P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공사의 일드는. 그래서 그게 전년 대비 60% 떨어질 것이다라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전망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기가 떨어져 요금이 떨어지면서 그 비용 마진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한 사람한테 받는 요금. 그럼 더 많이 나가는 거죠.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키로수로 나눕니다. 이건 또. 그래가지고 단위 거리당 한 사람한테 받는 비용이 나는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던데 비용이 상당히 동남아는 최근에 좀 올라왔죠. 아니 많이 높아요. 저기 옛날에 간 거에 비하면 훨씬 높아. 한 2배 느낌 날 정도로 높던데 오히려 저기 일본은 그냥 낮은데 다른 데는 굉장히 높던데 신기하네.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 네. 그게 이제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나 또 호구된 건가? 나만 비싸게 타는 거 아니야? 또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여행 갔으니까 더 비싼 거겠죠. 느낌이 자꾸 호구되는 것 같아. 요즘 그런 걸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또 한 사례는 비교를 막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못해요 지금. 테슬라 그 파는 시기도 놓쳤잖아요. 뭐 그렇지 개호구나 나 진짜. 주식도 언더퍼폼하고 여기 호구 여기 있습니다. 각방 꿀이네요. 진짜 미쳐버리겠다 요즘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제 MTS로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랑 HTS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랑 MTS는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HTS는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로 이제 증권사 프로그램을 까는 건데 이 자료입니다.
22년도 3월달에 발간된 자료고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의 모바일 거래라는 자료인데요. 재밌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HTS, MTS 요거 두 매체를 혼용해서 둘 다 막 적절하게 사용하는 비중은 4.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부분은 95% 이상 한 매체를 쓰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누구는 이제 HTS 위주로만 사는 사람들이고 누구는 이제 MTS 위주로만 사는 사람들이고 적절하게 이제 있을 텐데 요 거래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네, 당연히 2010년도까지는 대부분이 HTS를 통해서 거래를 좀 했는데요. 2011년부터는 MTS 거래 비중이 좀 급증을 해서 2018, 19년도 되면 반반 비중까지 올라왔고요. 2020년부터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MTS 거래 비중이 굉장히 좀 빨리 올라왔고 아마 지금쯤이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100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거래는 뭐 ARS나 유선 주문, 이런 기타 주문들이고 결국 뭐 MTS나 HTS만 위주로 좀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결과가 좀 나오는데요.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어떤 걸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좀 차이가 큽니다. 실제로 분석 기간 동안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MTS 투자자는 마이너스 5.4%, HTS 투자자는 마이너스 1.8%입니다. 네, 그러니까 MTS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성과가 부진했다. MTS가 네, 모바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앞에 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MTS 투자자가 더 회전율이 높고 급등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강하고 투자 성과는 저조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 모바일 거래는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도 쉽게 이용하도록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편의성이 개인 투자자의 주식 참여 확대에는 기여하지만 투자 성과 및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거래 행태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라고 한번 보면요. 거래 회전율과 일중거래 비중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 회전율이라는 거는 일간 거래 회전율은 보유 금액 대비 하루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MTS 투자자가 HTS 투자자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이 거래를 좀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일중 거래 비중을 보면 하루의 거래 대금 중에 당일에 매수했다 매도까지 한 금액입니다. 네, 샀다 팔았다를 한 비중인데 MTS 투자자가 더 높습니다. 하루 만에 샀다 파는 이 단타 거래를 MTS 투자자가 더 많이 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이제 수익률 자료는 거래 비용이 반영되기 이전 수치거든요. 그럼 거래 비용 반영되면은 더 많이 까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래 비용이 MTS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우리 매도할 때는 세금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네, 세금은 둘 다 똑같은데. 세금이 싸다 할지라도, 수수료가 싸다 할지라도 세금은 고정이니까. 그렇죠. 그 거래를 많이 할수록 비용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 수익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모바일 거래는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중심 매체로 자리 잡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거래 행태와 저조한 투자 성과가 수반되고 있다. 모바일 주식 거래 환경이 비합리적인 거래 행태를 유발하는 경우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모바일 주식 거래 앱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행태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모바일 주식 거래 환경의 설계를 잘해서 합리적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 네, 증권사가 앱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결론인데 이 앱 설계가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를 높이도록 설계하려면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증권사가 어떻게 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높이는 그런 앱 인터페이스를 만들까? 그 스스로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증권사들이. 저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는 중개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중개업이잖아요. 주식 중개업 무슨 중개업 하여튼 중개업인데 중개를 하지 않아야 돈을 버는 거 아니야. 그렇죠. 증권사의 비즈니스가 중개인데 중개를 하지 마라. 그렇죠. 부동산 업자한테 부동산 중개하지 마세요. 하는 거와 똑같아요. 좀 반대되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 유인이 반대죠.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를 하지 마세요. 거래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들의 경제적 유인이 거래를 좀 많이 유도하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증권사 직원들의 KPI를 고객들의 투자 성과와 비례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라 이렇게 만약에 시스템이 바뀌면 그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 시사점이 가능한데 안 하겠죠. 자신 없으면. 그렇죠. 네, 어렵겠죠. 자신 있어야지. 그거 쉽지 않거든 사실은. 그리고 앱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잘하셔가지고 투자 성과가 좋은 분들이어야 또 그렇게 맞게 또 변화도 할 수 있겠죠.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근데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HTS는 거래를 이제 해본 연수가 기신 분들이잖아.
구닥다리 분. 구닥다리. 네, 구닥다리 분이고 MTS는 신형이잖아. 신입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히 오래 해본 분들이 그나마 좀 나아졌다는 거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조금 개선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래 살아남으면은 조금씩 나아져요. 조금씩. 근데 초장에 장렬히 산화되고 남의 떡밥되고 호구되면 큰일 난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이전까지의 과정이 MTS 투자자는 조금 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사 같은 거 찾아보고 뭐 짤막짤막한 정보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매수 결정을 누른다면 HTS로는 정말 많은 정보들 있잖아요. 네. 재무 정보부터 막 다트도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석을 거친 후에 매수 버튼을 좀 누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누르기 전까지의 과정이 조금 더 이제 철저한 분석이 HTS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촐랑거래당한 당한다. 네. 코 베어가고 눈 뜨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다. 네, 저도 놀랐던 게 이제 실제로 제 친구도 HTS로 주식을 한 번도 안 사본 친구가 있어요. 거래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MTS로만 처음 주식을 시작하고. 사실은 MTS는 자료가 안 보이죠. 재무 자료가 정확히 잘 안 보여요. 그 다이제스트한 재무 자료만 보이니까 사실 그거는 좀 한계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환경이지 않을까 MTS는. 저는 42인치짜리를 2개 씁니다. 그건 좀 오버 아닌가? 딱 피면 쫙 재무 정보가 한눈에 쫙 보여요. 피자마자 그 종목 쫙 피면 분기별, 연별, 매출이 요약자로 쫙 나오고 주봉, 연봉, 주봉, 일봉 쫙 나오고 한 번에 쫙 나와요. 그런 게. 네, 그다음 PER, PBR 현재가 대비 쫙 이런 거 나오고 신용거래 얼마인지 나와요. 한 번 보는데 얼마 안 걸려요. 화면이 크니까 그건 좋아. 그렇죠. 네, 한번 쫙 보면 이렇군. 네. 그래서 혹시 MTS로만 거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를 MTS로 하려고 그러면 한 10분도 넘게 못 하죠. 예. 엄청 걸릴걸요? 엄청 걸려. 안 돼. 힘들어. 네. 그렇죠. 네.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HTS로 시작을 해서 아직도 HTS로 그냥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처음부터 MTS로 하신 분은 아마 습관을 바꾸기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오죽했으면 버핏이 평생에 10개 정도만 내가 주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식 거래를 하라고 그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 왜 그 버핏의 글들을 보면 이 중개 기관들 정말 너무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개 기관에 있으니까 그걸 읽을 때마다 이렇게까지 미워하나? 하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의 중개 기관들이 하는 꼴을 보면은 그럴 수 있다. 뭐 인정 사정 없어요. 그냥 자기네 돈만 벌면 막 진짜 인정 사정 없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한국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 가끔밖에 없어 진짜. 한국 사람들 좀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못 하더라고 중개를 해도.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중개인들이 중개 수수료 따먹기 위해서 중개를 주선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중개를 하잖아. 바로 증권사가 원하던 모델이야. 직원 없이도 돈 버는 모델. 그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MTS는 이제 무료 수수료 적용도 많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지피지기해서 증권사들의 거래 요인도 잘 파악을 해서 투자자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좀 해야겠죠. 정부는 좋지 뭐. 그러니까 그 계속 이거 세금제도 이거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거래세가 그냥 떼돈인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부의 세금으로 뜯기시고 수수료 뜯기시고 뭐 이렇게 기계한테 뜯기고 이러면 뼈만 남습니다.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석 과정은 컴퓨터로 분석을 다 하시고 네. 뭐 실제 주문은 뭘로 하든 사실 뭐 큰 상관 없잖아요. 네. 그렇게 좀 현명한 투자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